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 있었던 그 FOMC 관련해가지고 아직 갈피를 좀 못 잡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배경 설명에 앞서서 지금 결국에는 FOMC 발언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채권 금리, 미국 장기 채권 금리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함이거든요. 결국에 이게 뜻하는 것은 그 기준금리의 인상에 대한 우려거든요. 기준금리 인상 혹은 자산 매입 축소, 양적 완화의 중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단에 대한 우려를 결국에는 시장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시장이죠. 시장 참여자들, 우리 투자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FOMC의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연준 의장의 생각은 괜찮다입니다. 오케이, 괜찮아. 근데 시장은 무서워입니다. 자, 요 차이거든요. 근데 왜 무섭냐? 기준금리 인상은 제가 기존 설명을 드렸죠. 우리 국내 증시도 그렇고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증시가 이렇게 꺾였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 지점까지 갔다가. 근데 이 지점에 갔을 때 미국에서 제로 금리를 맞추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달러를 통해 가지고 요런 그 차트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 자체가. 근데 자, 금리를 인상하고 요 양적 완화를 축소 혹은 중지를 하면서 요 자금의 힘을 끊겠다는 그런 어떤 우려입니다. 이게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자꾸 채권 금리 그리고 물가 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가가 인상되면 자연적으로 금리는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요게 요 연결로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양적 완화 중단에 대한 우려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요 과정을 통해서 요거까지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자, 그러면은 제가 그 한 달 전부터 요번 3월 FOMC 굉장히 중요하다고 16, 17일을 보면 향후 향방을 좀 알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럼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하나씩 차분히 살펴볼게요. 자, 결국은 또 예상 그대로죠. 제가 1월 발언과 기존 발언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약간의 예상치보다 벗어났다고 하면 톤을 조금 높였다는 거, 톤을 좀 더 높여서 만약에 기존에 괜찮아 였으면 괜찮아 임마 정도로 좀 톤을 높였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봤습니다. 요거 하나는. 그리고 자, 그 두 번째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 기존에 지속하고 있던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을 지속하겠다고 했어요. 지속.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800억 달러의 국채와 그리고 뭐 400억 달러의 그 모기지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울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자산 매입을 지속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긍정이죠. 긍정입니다. 양적 완화를 지속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세 번째 0%에서 0.25%까지 제로 금리잖아요. 기준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 언제? 2023년까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좋은 거죠. 주식시장에서 가장 사실은 바랬던 발언인 거죠. 그죠? 이것도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했던 거는 성장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 좀 중요하거든요. 자, 미국의 성장률이 기존에 얘기하던 게 4.2%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6.5%로. 6.5% 성장률이라는 거는요, 제가 예전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규모의 측면에서 봤을 때 2%대 성장만 지속하더라도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6.5%라는 것은 이번 양해에서 중국에서 발표했던 6%보다 더 상회하는 성장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대충 따졌을 때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성장률에서 앞서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 저한테는. 그래서 이 숫자가 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이죠. 미국의 굉장한 발전을 한다는 거니까요. 국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인데, 그만큼
현재 주식시장 어디였어? 제로금리 유지와 그리고 성장률 6.5%의 이 두 괴리는 너무 큰 그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너무 다른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금리는 안 올리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글쎄요, 그냥 뭐 보합 정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뭐 썩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거는. 그러면서도 이제 기대 인플레에 대해서는 2.5%로 또 상향했습니다. 이건 기존에 제가 1.6%대라고 말씀드렸죠. 또 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라는 거는 결국에는 실질 물가가 아니라 이제 그 기대하고 있는 물가 수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대 물가가 2.5%까지 상향 조정이 됐다는 거는 요거를 바꿔서 제가 한번 속내를 계산을 해 드릴게요. 그럼 이게 합치면 9%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산술적으로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4니까 미 국채 만약에 장기채로 따진다 그러면 한 2.3% 정도까지는 괜찮아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 말은 즉, 그러니까 2.3% 장기 미국채 10년물짜리가 2.3%까지 가도 괜찮아라는 말을 돌려서 한 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혹은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뭐 2점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미국채 2.3%갈 때까지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어라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2.3%까지도 나는 바라보고 있어. 뭐 조금 더 유연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2.3%가 갈 수도 있어. 근데 괜찮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정말 좀 알 수 없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까지는. 그래서 제가 기존에 그 기준점 잡아드릴 때 1.5까지 진짜 괜찮다 말씀드렸고, 첫 번째 얘기가 1.7, 그리고 2.0 수준까지 가면 이건 좀 위험하다, 주식시장에 있어서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요번에 파월 의장 발언의 계산법으로 따진다 그러면 2.3%까지 괜찮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연 시장이 그걸 그대로 허용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 지점은 결국에는 시장 반응이거든요. 지표상으로 요거는 괜찮아라고 의장은 발언을 하셨지만 과연 이거를 시장 참여자들이 그 고지것대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건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애매한 국면이다 이렇게 바라보고요. 저 지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질 시장과의 괴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저거는 실질적으로 채권 금리는 지금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죠. 10년물짜리는 10년물짜리라는 거는 이거는 그 경제 그 흐름을 가장 먼저 그 보여주는 지표란 말이에요. 10년물짜리 채권 금리는. 그래서 저거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말로서는 괜찮다라고 하고 실질 경기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서 좀 저는 괴리감이 좀 느껴집니다, 확실히.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장기채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가잖아요. 물가 상승률과 채권 금리는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거, 기대 인플레이션을 2.5%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 금리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니까요. 그죠? 여기까지도 이해가 좀 되셨죠?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분간 박스권 횡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0에서 90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뭘 얘기를 해주냐면, 자, 시장 참여자들의 그 불안정한 그 향방이 아직 가늠이 되지 않는 그 불안정함을 보여주는 그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 흐름도 계속 지켜보시면은 이제 어떤 방향성을 찾아가는지를 보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심리를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저는 보고요. 현재까지는 이렇게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그대로 시장 참여자들이 그 심리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보합 정도로 표현하고 싶네요.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향후의 시간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지켜보면은 결국에는 해석을 한다 그러면 양적 완화와 그리고 양적 완화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축소 가능성과 그리고 저금리의 어떤 저금리가 지속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 약간 이건 부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약간의 가능성은 만들어 준 거예요. 사실은 절반 정도의 가능성은 만들어 준 겁니다. 요로 발언에 의해서 성장률과 기대 인플레를 이렇게까지 높여 놓으면서 지속적으로 자산 매입은 가져가겠다라는 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눈에 정확하게 드러났던 지표상으로 말을 했던 요 지점을 살펴본다고 하면 향후에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자산 매입 규모의 축소와 그리고 이거 제가 그때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테이퍼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산 매입 규모의 축소 혹은 중지와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약간의 가능성을 같이 보여줬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 기간의 시간의 그 측면에 달려 있을 뿐 가능성은 열렸다라고 확실히 보여지고요. 시장이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걸 토대로 같이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현재 시장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지금 저는 보는 것은 그 실질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지금 투자 심리잖아요. 그죠? 가장 불안한 게. 그리고 연준은 계속해서 괜찮다. 요 대립이잖아요. 근데 연준의 입은 괜찮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은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점점 회복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경기 회복을 뛰어넘는 지금 굉장한 성장으로 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성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준은 아직은 아니다. 괜찮다. 믿어달라는 것이고,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 이대로 유동성이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그 의문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준의 그 종합적인 판단을 지금 들어보면 결국 뭐냐면, 자, 미국은 이렇게까지 아직 성장 탄력이 남아 있다. 굉장히 역대급인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자산 매입 규모의 축소를 하지 않을 거야. 기준금리 올리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마잖아요. 근데 시장은 그러면 성장이 이렇게까지 지속이 되고 물가가 상승을 안 가져갈 수가 없는 국면에서 어떻게 금리를 안 올리면서, 물가와 금리는 같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금리를 계속해서 제어한다는 거냐. 비상식적이다. 자, 요 대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장은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죠.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이다라고. 근데 그 지점이 어느 지점까지 그거를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냐?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자들의 심리가 과연 뭐 1.7, 그 국채금리 1.7%가 됐든 2.0%가 됐든 어느 지점까지 그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5나 6% 정도면 별 무리가 없다라고 전해드렸고, 1차 지점이 1.7%에선 조금 위험하다, 2.0은 부담스럽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7에 오늘 딱 들어갔죠. 그러면서 연준은 제 기대보다는 약간 더 톤업 시킨 발언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아침에 제가 적어드렸지만 정말 애매하다. 그냥 한 50대 50 정도인데 결국 투자 심리를 안정을 시켰기 때문에 좀 더 우상향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1.7%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애매해진 거예요. 이제 봐야 되는 거는 투자 심리입니다. 결국 또. 그래서 투자 심리가 과연 연준 의장의 그런 긍정적인 스탠스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10년물 국채금리 위험수위 첫 번째 단계인 1.7%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상충되느냐를 이제 지켜봐야 되는 지점에 처음 돌입을 했다라고, 거기까지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국면이죠. 그죠?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까지는 참 애매해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보면, 오전에 제가 적어드린 SLR이 있어요. 이거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죠. 이게 뭐냐면은 은행에서 2,500달러 이상의 그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은 그 자기 자본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규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FSB에서 지정하고 있는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5%입니다. 근데 그, 그 레버리지 가운데서 위험자산 비율에서 국채 매입 규모는 다 빼주는 거예요. 국채 매입에 해당되는 지점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중단시킨다 그러면은 은행들에서 국채를 팔아야 되는 경우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장기채거든요. 장기채를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권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SLR을 중단하겠다. 더 이상 편의를 봐주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지나온 시간 흐름을 보면은 금리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의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은 더 이상 은행들의 그 나아진 팬데믹 이후에 은행들의 그 나아진 살림살이에 더 이상 편의를 봐주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이게 중단된다 그러면은 결국에 은행들은 국채를 투매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채권 금리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올라간다 그랬죠. 반대로 추종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치가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간다 그랬죠. 금리가 올라가면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채권 금리는 더더욱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국채 금리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요번 특히나 이제 3월 말이 만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떻게 했죠? 파월 의장이 도망쳤죠. 발언을 피했단 말이에요. 그죠? 차후로 넘겼어요.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의 수익률로 인해서 미국의 은행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졌기 때문에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중단을 한다 그래도 명분이 설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단의 가능성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채금리 채권은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이 좀 확대될 수 있을 만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요 지점은 기회라고 단기적인 기회로 삼아서 투자를 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입니다. 단 이게 중단이 됐을 때 SLR이 중단이 됐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장이 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직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느낀 건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 자, 기준금리라는 거는요, 역사적으로 선제 대응이거든요. 선제 반응이란 말이에요. 어떤 경제를 미리 내다보고 그 지점에 맞춰서 이제 그거를 통화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라는 거는 선제 반응이란 말이에요. 먼저 정해주고 그 지점들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금리는. 도달하면서 이제 완충하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지금 연준 의장의 지속적인 발언은 뭐냐면 해석을 한다면 자 우리 미국이 이마만큼이나 앞으로 성장을 할 거야. 그러니까 좀 기다려줘. 시간을 기다려줘. 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기다려줘. 내가 좀 더 구체적인 산업 지표와 수출 지표 그리고 나아지는 살림살이를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난 후에 금리를 건드릴 게거든요. 근데 2023년까지는 제로금리 기조는 유지하고 갈 게예요. 이것도 약간 앞뒤에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는 요거는 약간 좀 물음표거든요. 사실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냥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꿈 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동화 같은 얘기를 지금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채권 금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말로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시장을 추종해서 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추종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애매하다. 역시나 꿈 같은 얘기를 연준에서는 해줬고 의장은 해줬고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두 지점의 지금 대립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을 연준이 얼마만큼 향후에 지속적으로 안정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그림을 더 지켜봐야 됩니다. 비유를 한다 그러면요. 자, 외나무 다리에 있어요. 시장은 외나무 다리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른의 손을 잡고 지금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근데 요 어른이 내가 이 손은 절대 놓지 않을 게거든요. 입장은.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어느 일정 부분 맞죠.
손을 놓으면 위험한 건 확실한데 그러나 손을 놓지 않는다고 해서 이 시장, 이 외나무 다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요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가 좀 되셨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이제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좀 예상을 해 봐야 되겠죠. 예측을 해본다 그러면, 자, 제 생각은 뭐냐면, 금리도,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도 결국 이거 연준이 원하는 거거든요. 너무 가파르지 않게 적정한 속력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그 속력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안정적으로 회복을 가져가면서 주식시장의 안정을 깨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확히 말하면 시장 참여자들의 그 불안정한 심리를 건드리지 않는 수준에서 회복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왜냐면 너무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입장에서 어린 아이 같거든요.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할 거고, 제가 바라보는 시장도 그렇게 되기를 당연히 원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요 어린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중간 조율자 역할을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4월에 다시 그 FOMC가 있는데, 4월은 중요하지 않아 보이고요. 6월에 있을 그 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또다시 3월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애매하게 됐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때가 가장 중요해졌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4월부터는 어닝 시즌이거든요. 실적이 이제 막 발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5월 중순까지는, 5월 15일까지는 다 발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 이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그 매물을 던져 놓으면 다시 못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급의 측면에서는 저는 약간 더 긍정적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버리면 안 되겠죠. 일단 매물을 던지면 안 되고, 아까 오전에 설명드렸듯이 안정적으로 50% 정도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시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50%는 개개인의 역량에 맞춰서, 내가 조금 뭐 불안하다, 근데 내가 다시 죽을 가능성, 그 자신감이 있고, 혹은 내가 못 주어도 뭐 그렇게까지 미련이 남지 않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가 이 기업은 진짜 나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쥐고 원인까지는 가져가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일단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기대 인플레를 높여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기대 인플레를 높여놨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년물짜리가 기존의 1.7%에서 저도 약간 상향 조정이 돼도 괜찮다라는 입장을 같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 의장의 발언을 다 신뢰한다고 봤을 때는요. 물론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약간 무슨 느낌이냐, 파월 의장의 오늘까지 행동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기존보다 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영악해지셨어요. 좀 더 립 서비스가 강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해요. 만약에 막 돈도 많고 잘생겼고 뭐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모든 면에서 완벽해. 몸매도 좋고 키도 크고 다 좋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약간은 깨림칙한 느낌이에요. 깨림칙한, 오늘 느낌이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방향성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제가 지수대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오늘 질문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답을 다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자, 표 한번 그려드렸잖아요. 제가 코스닥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950, 그리고 900, 그리고 990 해서 이 95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때부터 이 지점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세게 매수하시고, 특히 900 바닥 찍으면 강하게 강매수라고 적어드렸죠. 그리고 950 지점부터는 서서히 파는 거예요. 서서히.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990에 다가갈수록 천천히 물량을 더 빼는 거고요. 950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물량을 더 많이 채우는 개념입니다. 더 싼 가격인 거잖아요. 더 비싼 가격인 거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싼 가격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사는 거고, 비싼 가격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파는 거예요.
요 개념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질문을 오늘 주시더라고요. 오늘 딱 950지점인데 너는 왜 그 주식이 100%야?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어느 분께서. 근데 제가 그 이거를 한 2월 초인가 그때부터 이거 적어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그냥 제가 적어드린 그 수순대로 했을 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드리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다 안 나는데 1차 진입을 그 비중도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그때 10% 10% 그리고 그 다음에 물 타는 법, 물 타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하는 법 10% 10% 20%뭐 40% 이러면 또 그 나머지 20% 남잖아요. 그죠? 요거에 대한 건 말씀 안 드렸고 요런 식으로 한 4번 나눈다. 내려갈수록 이런 식으로 강하게 담으면 필승이다라고 전략, 이 비중 전략까지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매뉴얼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920지점에서 1차 매수 10% 정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글로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제가 7분의 1 계속 비중 보유하고 있다고 수시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묻지도 않으셨는데. 그래서 이때 막 테스나였는데 마이너스 막 18% 간 거 보여드리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이때 요 지점에서. 그래서 여튼 그런 상황에서 지수가 더 빠졌죠. 890선까지 떨어졌거든요. 코스닥이. 그래서 당연히 이건 강매수 타이밍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때 그리고 920 그리고 여기까지 담았을 때 제가 한 50% 비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940 언저리에서 요 지점은 애매한 지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수급 설명드리면서 긍정적이다. 꽤 6대 4 정도로 긍정적으로 지금 수급이 돌아왔다라고 전해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비중, 지난 걸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시간대별로. 그래서 비중이 지금 85%까지 늘어났다. 불탔다라고 두 개 종목 익절시키고 더 불을 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85%까지 비중 확대했다. 그리고 오늘 950에서 어떻게 했죠? 주식 100% 그리고 15%불 탔습니다라고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종목도 다 공개해드렸어요. 그죠? 정확하게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도 공개해드렸고 이 종목은 한 2주 전에 제가 들어가기도 전에 다 공개해드렸어요. 그죠? 다 해드렸어요.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 지수대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그 수량까지 알려드렸죠. 그럼 다 해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랬으면은 저랑 똑같은 사실은 지금 제 계좌 보셨죠? 불난 거. 사실은 이렇게 됐으면 베스트인데 나는 왜 이 작가님과 계좌가 다르죠라고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상황은 똑같고 모든 게 똑같은 동일한 환경이었지만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 주식을 하루 이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만 지금 달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랑 똑같이 합니까? 그거는 좀 좀 힘들죠. 그죠?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정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과정 중에서 진짜 한 10분의 1만 따라오셨어도 진짜 잘하신 거예요. 지금 뭐 해봤자 1, 2년 하신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그죠? 한 10분의 1만 어중간하게 따라 하셨든 아니면 혹은 행동으로 못 옮기셨어도 그냥 이 개념에 대한 이해만, 과정만 이해하셨어도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시간은 우리들의 편이라고 했죠. 투자자들의 편이라고. 시간 제한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떤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길게 텀을 보시고요. 얘가 지수대를 어떻게 잡았고 그리고 어느 식으로 움직였고 언제 담았고 어떤 비율로 담았고 어떤 산업을 담았고 그 산업을 담은 이유는 뭐지? 글로 결국에 다 알려드리고 있죠. 산업 분석하는 거, 뭐 기업 분석하는 거, 차트 보는 거, 거시경제 분석하는 거 다 알려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그 경제 분석하는 거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따라오시면 됐고 어젠가 엊그제 올렸던 그 투자 뭐 기본 제가 까먹었는데 투자 뭐 필수 영상인가 그거 2개 상하편으로 나눈 거를 꼭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한 매뉴얼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잘 참고해 주시고 요번에 저처럼 이렇게 수익 못 냈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들인 시간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걸로 전혀 수익 뭐 10,000원, 20,000원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요. 자, 1년 동안은 또 반복하지만 보세요. 계속 보시면서 적은 돈으로 하시면서요. 그냥 최대한 얘랑 내가 비슷하게 한번 따라 해보겠어라고 이제 따라오시면 됩니다. 거시경제, 산업분석, 기업분석, 투자 차트 분석이잖아요. 과정이. 그래서 하나하나 어렵겠지만 계단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그냥
천천히 재복제가 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대 안 읽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날이 최대한 빨리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